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한 편으로 인생이 180도 뒤바뀐 외국인의 정체.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미국 숲속에 3,000명이 거쳐간 한국어 마을 촌장. 이 놀라운 여성의 정체는 시작은 고작 중학생이 본 가라데 키드 한 편. 태권도 배우러 간 문화센터에서 운명이 시작됐는데 한국어 한 글자도 모르던 20살 외국인이 무작정 한국행. 연세대에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인과 결혼하고 박사까지 되더니 세계 최고 명문대 교수가 되어 미국 엘리트들에게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 언어는 따뜻했다. 한국에 푹 빠진 그녀의 고백이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꾼 작은 계기나 우연한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아버지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중학교 시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어요. 가라데 키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무술 동작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젊은 주인공이 힘든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모습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무술을 배우고 싶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드리니까 결국 동네 문화센터에 알아봐 주셨죠. 며칠 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가라테가 아니더라고요. 도복을 입은 사범님이 하얀 띠를 메고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다른 동작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게 뭐예요? 태권도야. 한국의 무술이지. 한국.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를 정도였죠. 하지만 사범님의 발차기 시범을 보는 순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높이 올라가는 발끝,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히는 강력한 킥. 아!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영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날 바로 등록했죠. 하얀 도복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무겁지도 않은 옷인데 왜 그렇게 설레었을까요? 첫 수업은 기본기부터였습니다. 주먹 찌르기, 앞차기, 막기.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다리도 아프고 땀도 뻘뻘 흘렸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제 모습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노란띠를 받았어요. 그 작은 승급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띠를 매보곤 했죠. 사범님은 수업 중간중간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태권도는 한국의 정신이야. 예의와 인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 말들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멋있는 무술을 배우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 고향인 뉴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 군복무를 해야 했죠. 태권도는 잠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태권도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죠. 예루살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와서 현지의 도장을 연 분이었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야겠다. 20세가 된 1993년 12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로 배우자. 검은 띠를 따겠다.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도복을 입고 뛰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정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권도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 예감은 정말 맞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태권도장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요. 실례합니다. 영어로 말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만 저으며 지나갔죠. 몸짓으로 태권도 동작을 흉내내면서 태권도 하고 물어봤더니 몇 분이 방향을 가리켜 주셨어요. 겨우겨우 찾아간 태권도장에서 사범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범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한국어로 쭉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네네. 무작정 대답만 했죠. 사범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보이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몸짓과 시범으로만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뭔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몸으로만 배우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니 연세대학교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습니다. 입학 상담을 받는데 담당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레벨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완전 초급반이었죠.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교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태국, 독일. 정말 다양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 나, 다라. 처음 보는 글자였어요. 동그란 것도 있고 막대기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이런 글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따라해보세요. 가, 나, 다라. 어색하게 따라했는데 소리는 낯설었지만 뭔가 마음은 먼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학당에 나가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거든요. 조사라는 것도 있고 높임법이라는 것도 있고 저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초적인 문장들을 연습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이 언어 속에 뭔가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걸 점점 알아가게 됐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장에서 사범님이 앞차기, 옆차기 하시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사범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이 늘었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 그 말을 한국어로 이해하고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범님. 한국어를 배우니까 태권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선 사람의 온기였다는 걸. 단어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담겨 있고 문장 하나하나에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학당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김치, 불고기, 한복.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발견이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놀라웠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다른 수련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죠.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와, 멀리서 왔네요. 한국어 잘하세요.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의미 있는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니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연세대 학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중국에서 온 리밍, 태국에서 온 솜차이.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할린에서 온 할머니, 미국에서 온 교포 2세, 독일에서 온 친구도 있었죠. 사할린에서 온 할머니는 정말 특별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끌려가신 분의 따님이셨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 고향 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할머니의 한국어에는 오래된 사투리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도 가끔 이건 옛날 표현이네요 라고 하시곤 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애틋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온 교포 2세 친구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한국분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친구였죠. 집에서 부모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영어로밖에 대답을 못해요. 너무 답답해서 배우러 왔어요. 그 친구의 고민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독일에서 온 친구는 정말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독 시절에 북한으로 유학을 갔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여기 와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네요. 그 친구를 통해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실감했어요. 같은 언어인데도 남과 북이 다르게 발전해왔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죠.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하네요. 인민과 국민도 다르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사람들이 한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달랐지만 교실에서 한글을 쓰고 읽고 말할 때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도 재미있었어요. 김치 정말 맵네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각자의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흥미로웠죠. 저도 제 경험을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은 참 신기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실제로 학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한글 앞에서는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 같았거든요. 독일 친구가 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외국인인 저도 그 슬픔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아픔도 함께 느끼게 된 거죠. 언젠가는 북한 친구들도 여기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나누면서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당에서의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국어의 힘을 실감했거든요.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한 거죠. 한국어가 어느 정도 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 한국 문학도 읽어보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이 김유정의 봄봄이었어요. 한국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야.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작품이지.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는데 첫 페이지부터 막혔어요. 욕심쟁이 영감이 또 돈을 받아먹고 딸년을 제대로 시집을 안 보내고 맴맴대를 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전을 찾아가며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봤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문체도 낯설었어요. 1930년대 농촌의 사투리와 표현들이 섞여 있어서 현대 한국어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며칠 동안 씨름한 끝에 겨우 줄거리는 파악했어요. 결혼을 미루는 장인과 대릴 사위의 이야기라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어요. 이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 당시의 성역할이나 가족 관계가 현대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학당 선생님께 질문했죠. 선생님, 이 작품이 좀 낡은 것 같지 않나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고전이야. 그때부터 약간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한국 문화와 역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문학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지. 선생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써서 전달드렸죠. 선생님, 제가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성급하게 판단했나 봅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편지 잘 읽었어.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문학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다른 시각을 인정하면서도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됐죠. 김유정이 이 작품을 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보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다시 읽어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가가 당시 농촌의 현실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의도도 이해됐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담긴 사회적 의미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현대적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단 한 문장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문학을 읽는 진짜 방법이야.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문학 해석을 둘러싼 충돌조차도 배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 문학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를 함께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동양학을 전공했지만 한국 관련 수업이 없어서 일본어를 전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졸업할 무렵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겠다. 1997년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연세대 학당의 최고급 과정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로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일상회화가 아니라 학술적인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국 문학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소설 한 페이지 읽는데도 사전을 몇십 번씩 찾아야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학 속에는 다른 나라 문학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정서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 역사, 그리고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학당을 마칠 무렵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문학을 제대로 연구해보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한국문학 전공으로 지원했어요. 다행히 합격했죠. 드디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UBC에서의 대학원 생활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한국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방대한 양의 작품들을 읽어야 했어요. 일제강점기 문학, 해방후 문학, 산업화 시대 문학. 특히 박정희 시대의 문학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정치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도 작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지, 그 과정에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중에서도 박완서 작가의 작품들에 특별히 매료됐어요. 여성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본 그의 작품들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남옥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정치적 이념보다는 개인의 내면과 상처에 집중한 작품이었어요. 이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문학이구나.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봤어요.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각각의 작품에서 한국 여성의 복잡하고 섬세한 심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딸의 관계, 전쟁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겪는 혼란. 이런 주제들이 외국인인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 문학은 나에게 인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다. 박사과정 중이던 2002년 지도 교수님을 따라 연구차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한국 문학 자료를 찾던 중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 갔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했어요. 한국 무술에 대한 깊은 이해, 외국인 제자를 가르치는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끌렸죠. 그렇게 2002년 저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태권도로 시작된 인연이 한국어로 이어지고 한국 문학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까지 만나게 해준 거죠. 결혼 후에도 UBC에서 박사과정을 계속했어요. 한국 아동문학에 특별히 관심이 생겨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일제강점기 어린이 잡지들을 분석하고 방정환과 색동회의 활동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던 선구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박완서 작품을 통해 한국 여성의 섬세한 심리를 이해하게 됐고 아동문학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 문학은 저에게 인간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삶 자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 거죠. UBC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스탠포드 대학교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쳐보지 않겠나? 꿈만 같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제가 사랑하는 한국 문학을 가르칠 수 있다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스탠포드에 부임한 후에는 매년 한국 문학 강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에 한국 문학을 심는 일이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국 문학을 어려워했어요. 교수님,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천천히 설명해줬죠. 한국 문학은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야.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역사를 함께 이해해야 해.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뿌듯했어요. 교수님, 한국 문학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자 동아시아 연구센터장직도 맡게 됐어요. 더 많은 책임이 따랐지만 한국학 연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데 2014년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콘코디아 랭귀지 빌리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어 마을의 촌장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한국어 마을이라니.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한복판에 한국어만 사용하는 마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한국어 마을에서는 모든 간판과 안내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한국어만 말해야 하는 완전 몰입형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2주에서 4주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거죠. 이미 1999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거쳐간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방문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캠프장에 한국 전통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곳곳에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여기는 정말 작은 한국이네. 촌장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마다 이곳에서 보내게 됐죠. 연구활동도 세계여행도 다 포기하고 숲속에서 모기에 뜯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여주는 눈빛,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거든요. 자연 속 한국어 캠프에서 자라는 새로운 세대의 한글 애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의 그 밝은 표정, 한국 전래동화를 들으며 웃는 모습. 선생님, 저 한국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빈자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등록이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죠.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어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가르친다는 제 교육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한국 문학의 힘을 직접 체험할 때예요. 어느 학기에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다뤘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죠. 교수님, 이 소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등장인물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하지만 몇 주에 걸쳐 천천히 읽어가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시 개발로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점점 와닿기 시작한 거죠. 특히 캄보디아계 미국 학생 하나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작품이 계속 생각나요. 우리 가족이 미국에 와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그 학생은 부모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자신의 가족사가 겹쳐 보인 거였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어요. 왜 그 캐릭터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문학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 보편적인 감동을 전파하고 있다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또 다른 학기에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다뤘는데 한 미국 학생이 이런 감상을 나누더라고요. 한국 엄마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한국 문학 속 삶의 선택을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미네소타 한국어 마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면서 느낀 건데 문학의 힘은 나이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한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로 들었는데 점점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놀부는 형인데 동생을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흥부는 왜 화를 안 냈을까요? 아이들 나름대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만약 제가 흥부였다면 놀부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문학교육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정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걸요. 나쁘지 않아. 내 생각이 맞아. 하지만 흥부는 왜 그렇게 했을까도 생각해볼까? 그렇게 함께 고민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학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스탠포드에서든 미네소타에서든 한국 문학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가장 큰 보람이에요. 문학이 단순한 읽을거리가 아니라 삶을 성찰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문학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인생이에요. 중학생 때 가라데 키드를 보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태권도를 배우려고 온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까지. 제 인생이 온통 한국과 얽혀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저를 품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세대 학당에서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외국인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실수에도 웃으며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한국 문학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하대 원종천 교수님처럼 일면식도 없는 외국 학생에게 평생 모은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은혜를 입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언어는 정말 따뜻했어요. 한국어 하나하나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정성. 그걸 느낄 때마다 감동받았거든요. 태권도 사범이었던 제 남편을 만난 것도 운명 같아요. 태권도로 시작된 인연이 한국어로 이어지고 한국 문학으로 발전하더니 결국 인생의 동반자까지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이제는 제가 받은 그 품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스탠포드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할 때, 미네소타 한국어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쓸 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이 길러준 열매를 이제 세계에 나누어야겠다. 한국어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가르쳐야 해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전해야 하거든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친한파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어 마을에서 일하면서도 늘 생각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여주는 반응,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들거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거야. 어떤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제가 받은 한국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그 언어는 따뜻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계에 알리는 일말이에요. 외국인의 입을 통해 듣는 한국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품어준 따뜻함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래서 나는 평생 이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다짐해요. 그것이 한국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